네, 세대공감 역사다방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당분간 역사다방에 힘을 많이 실어드리려고 엄청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사 라떼에서는 이제 부산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종훈 교수님께서 이제 김영삼 시즌 1, 시즌 2, 뭐 그다음에 김기춘 그리고 노무현으로 이건 이어진다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정치인들 가운데 그 인물상들을 가지고 부산의 현대사를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걸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그 내용으로 이어지기 전에 부산에 관련된 간략한 근대사를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건 이제 나무위키나 이런 데들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과거에 부산이란 말이 없었어요. 예, 부산 없었죠. 동네였죠. 네, 원래. 동네였죠. 동네가 원래 훨씬 큰 동네의 앞바다가 부산이었다.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 그냥 그 산이 이제 부산인 그렇죠. 거고. 동네 원주민들은 예. 그리고 부산에 이제 진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요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진. 지금도 진구가 있죠. 부산 예, 진구가. 진구, 예. 부산 진역도 있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김해가 이제 그 농토가 좋은데 양산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고. 그렇죠. 김해 평야. 그리고 이제 기장 쪽은 이제 산악 지형이긴 한데 위로 이제 다시마가 경북으로 유명하고. 다시마, 멸치 뭐 이런 거. 멸치 다시마 유명. 그리고 미역도 동네 유명하고. 지금 이제 동네라고 부르는 게 지금의 이제 부산의 어떤 원형이 되는 그런 지역. 근데 지형이 대충 저렇게 나뉘니까 이제 저렇게 나뉘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대략 언제쯤인 거예요? 이게 조선 말. 조선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왼쪽 이미지가 부산이 원부산에서 현재 부산으로 어떻게 넓혀져 가는가가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빨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1914년대 부산이고요. 예, 구한말에서 일제로 이어지는 곳이 이게 부산.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저 맨 위가 기장군, 그것도 비교적 나중에 합쳐진 데고요. 맨 왼쪽이 지금의 이제 신도시들이 있는 데들. 예. 창원으로 이어지는 그쪽이고요. 중간에 강이 크게 두 개가 있죠. 예. 근데 저기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김해로 들어가는 곳인데 김해 공항이 있는 이제 그 위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렇게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저게 낙동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라서 저 낙동강 줄기가 부산의 서쪽 한계였다고. 그랬죠 원래는. 네. 저쪽은 이제 평야지대로 이제 그 해안 지역이니까. 사상 뭐 이런. 사상 쪽. 예, 그리고 오른쪽 이제 그 낙동강의 오른쪽이 왜 부산이냐면 여기가 이제 산악 지형이야. 부산 가보면 지금도 엄청 높아요, 다들. 네, 높더라고요. 되게 높습니다. 부산역 근처 가보시면 다들 이렇게 높고. 부산도 이게 막 산이 절벽으로 이렇게 막 오, 맞아요. 아파트가 절벽에 서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산이 산악지대고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네. 한국 전쟁 때 피난민 너무 많이 인구가 너무 느니까 이제 산에 아파트 짓고 도로 닦고 뭐 집 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산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 그 부산 부라고 돼 있는 데가 저게 이제 일제 시대 때 관리하던 곳이고, 전체 위에는 예전에 동네 군이라고 됐고. 그러네요. 예, 지금 부산 부가 저기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섬처럼 돼 있는 데가 저게 영도입니다. 영도. 영도 다리. 저희가 지금 부산역 중구 뭐 요 일대겠네요. 네. 네. 부산 부가. 네. 저희가 이제 항구가 발달된 데니까.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제 핵심 지역이고 이제 사하 사상 요게 이제 김해공항에서 건너편 낙동강 건너편에 보면 있는 데고. 저쪽은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비교적 평평한데. 근데 저 동쪽으로는 다 이렇게 산악 지형이야. 오른쪽에 기장 밑에 있는 해운대 빠지기 전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도로를 뚫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네. 남면이라는 데 지금 남구 쪽 좀 될 것 같네. 네. 그러네요. 근데 해운대 가기 전에. 이 부산에 왜 항구가 이렇게 크게 도입이 됐을까요? 항구요? 네, 항구 도시로 결국 이제 발전한 거잖아요, 부산.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인천하고 부산이고. 인천하고 부산이죠. 약간 일본 쪽이랑 이렇게. 일본하고의 교류가 일단 상당히 활발하고. 네. 예, 인천은 수도권 근처니까 거기가 항구로서의 위치에 역할이 있는데 서해는 수심이 낮아. 서해의 바다의 문제. 예, 그래서 큰 배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기가 안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쪽에서 한강 타고 들어오는 배들이 있고 막 소금 배들이 이제 마포까지 요 근처까지 왔었고. 네네. 그래서 수도권의 물동량을 담당하는 거긴 하고 중국하고의 교류를 담당하지만 그거는 옛날 일이고. 네. 배가 이제 커지고 뭔가 무역이 많아지고 할 때는 깊어야 돼. 배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요. 네. 근데 바다 깊어야 되는데
깊어야 되고 이제 만으로 돼가지고 이제 대신 잔잔해야 돼요. 아, 이게 너무 흔들거리면 안 되거든. 네, 아까 이제 영도 근처 이렇게 뭐 안으로 쑥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바다는 잔잔한데 되게 깊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산이 높은 물이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산이 높은 지형에 바로 바다의 면에 있으면 바다가 깊습니다. 아, 이게 절벽에 물이 찬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산이나 없이 평야 근처에 있는 바다는 얕아요. 이게 모래가 이렇게까지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유명한 항구들이 있는 데들은 네. 대부분 지형이 높아요. 산이 있다. 아, 홍콩도 그렇습니다. 홍콩. 와, 홍콩이 항구 도시가 만들어진 홍콩이 산이 되게 높아요. 구룡 쪽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근데 이제 밑에 바다가 되게 깊어. 그리고 만으로도 섬이랑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잔잔해. 큰 파도는 안 치고 막아주고 섬들이. 저런 지금 돼 있는 데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지형들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 상하이 수심이 쪽이랑 깊어야 돼요. 와, 15. 그래서 부산이라는 데가 산이 높아가지고 툴툴대는데 그거는 좋은 항구의 입지 조건이니까 특히나 현대 항구에. 옛날에는 이제 거구나. 얕아도 됐었는데 네. 큰 배가 들어서려면 깊은 바다가 필요해.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부산하고 이제 도로 고속도로 연결할 필요성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미지 다시 보시면 그 부산 부라고 부르는 데가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갑자기 무역이나 물동량이 이제 특히나 일본하고 교류해 있어서 네. 큰 배가 드나들기 좋기 때문에 생긴 영역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사람이 살기가 좋은 데가 아니야. 산이 높으니까. 아, 김해 그쵸. 쪽하고 다르게. 그래서 원래는 도시가 확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되게 신기하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홍콩만 해도 좁거든요. 네. 그 홍콩 섬하고 홍콩 구룡반도 그 사이에 있는 되게 작은 구역이에요. 나머지는 산악 지형이라서 중국 본토로 이어지기 전에 맞아요. 되게 막 그 복잡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말씀처럼 부산은 강제로 발전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6.25 전쟁 때 피난민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땅은 없고. 음. 그래서 이제 산으로 자꾸 도로 집이 다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 그래서 산 옆을 타고 도로가 발달해요. 그래서 산복도로가 많고 산에 심지어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그냥 건물이 이렇게 아니라 발전. 저렇게 진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구가 갑자기 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그러네요. 바로 그 인구가 늘어가는 과정이 이제 바로 이 그 부산의 확장 과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부산부가 이렇게 이제 커져요. 커지네. 동네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많아지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요게 일제 시대 때 이제 말기로 갈수록 이제 42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저 노란색 부분이 42년쯤까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원래 원도심 원항구 있는 데서부터 양쪽으로 쭉 하고 늘어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의 이제 부산의 기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직화시가 되면서 그래서 위로 더 쭉 하고 뻗죠. 그러네요. 이건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영도구 밑에 동구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서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부산은 구 이름이 아.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동서남북 방향 개념이랑 정확하게 일치 안 해요. 나중에 되면 남구가 동쪽 옆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나중에 뚫리고 이제 저기 철도가 이제 뚫리는 그 라인을 타고 이제 길게 발전을 해요. 남북 서쪽 동쪽 서쪽으로는 퍼지기가 안 좋으니까 네. 위로 길게 발전을 해요. 남북으로. 네. 그래서 그 라인을 타고 이제 한국 전쟁 때 오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산에 때려가지고 이제 막 집 짓고 다닥 이렇게 돼요. 다닥. 네. 삼복도로.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남북으로 발전을 해서 산을 타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세로 도로가 많아요. 가로로 뚫리려면 산을 뚫어야 되거든. 세로 도로가 되게 많아요. 야, 그게 그냥 이렇게 오늘날 부산으로 이렇게 쭉 발전해 온 거네요. 네.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쪽으로도 더 넘어서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신도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서부산, 동부산이라고 하는 컨셉이 생겨났는데 옛날에는 없던 이제 컨셉이. 지금이죠. 동쪽 서쪽 지금 서울은 이제 강남 강구에 여기는 이제 동부산 서부산이 발달이 좀 차이가 네. 나는 거죠. 부산 직할이라고 하는 게 특별시 다음으로 최초로 이제 제2도시가 이제 직할시라는 이름. 광역시 전에 대구 직할시, 부산 직할시만 있었죠. 근데 대전 광주도 아닐 때 네. 직할시라고 그랬죠 그때는. 직할시 컨셉은 결국 한국 전쟁 때 제2도시가 된 부산이 경부 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하면서 네. 그래서 박정희가 특히 이제 그 경부 축으로 발전을 시켰으니까 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류나 산업 기지로서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대구가 또 섬유도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 직할시라고 이름을 짓는 게 그때는 지방자치제 하지 않을 때니까 일종의 이제
직할이라고 하는 의미, 내무부 직할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특별한 부산 의미죠. 직할시가 입에 붙어 있어요. 저도 대구 직할시가 붙어 있어요. 아. 내 어릴 때 초등학교 와, 때 그 이럴 때 정도. 주소 막 한참 외우고 막 이럴 때 외웠던 게 대구 직할시 남구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항상 외워가지고 대구 직할시가 입에 배 있어요. 그러면 직할시하고 광역시는 행정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넓이? 그러게요. 이 지방자치제 하에선 직할시라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않나요, 그게? 아, 원칙적으로도 물론 그렇고요. 그, 네, 원칙적으로 직할한다는 게 중앙정부가 직할한다는 그러니까. 뜻이거든. 네. 특별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면 이건 특별한 시, 나름의 자치성이 있는 시고 네. 직할시는 중앙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아예 직할로. 예를 들면 군대도 뭐 예하 사단 직할부대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막 네. 그런 식이거든. 근데 이제 개념이. 광역시가 된 이건 지역 자치가 이제 하면서 광역시인데 광역시 핵심은 원래 시라고 하는 건 농토가 아닌 말 그대로 도심으로만 이루어진 게 시예요. 예. 근데 광역시는 뭐냐면 옆에 군일부나, 그러면 큰 시 군일부나. 옆에 또 작은 시들이 생겨. 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밀집해서 하는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산업이 기반이 발달돼 있는. 네. 이 시가 여러 개 생기니까 공통의 어떤 생활 기반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시를 다 연결해서 그냥 하나의 통합시로 만들자. 그래서 그게 광역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군하고 시가 같이 있는 시가 만들어져요. 군은 원래는 농촌 지역이라는 뜻이고 네. 시는 도시 지역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광역시는 농촌과 도시를 다 합치는 거대한 시라는 뜻이에요. 대구광역시에는 이제 달성군 일부하고 칠곡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나 대구 칠곡 산다 그러면 나 경북인데 왜 대구라 그래? 근데 대구에 있고 경북에도 있고 이런 식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군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광역시를 만드는 거.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확장된 시고 실제로는 그 시가 하나의 시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부산도 광역시일 때 기장군 일부, 양산군 일부 뭐 이런 식이면 양산시 일부 이런 식이면 아마 광역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미지 보시면 그 부산 직할시라고 돼 있는데 바로 위에가 동네 군이잖아요. 네. 네. 동네. 위로 밀려난 거예요. 동네가 원래 밑에였는데. 아. 원래 동네는 저기 동네 구라고 돼 있는 데가 원래 저 부분이 정리했죠. 이렇게 위로 오른쪽 네. 위로 밀려. 부산 지역의 사실 핵심은 저 동네 구거든. 동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옛날에 그 행정구역도 있었던 데고 아. 동네 군이 위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밑에 면들이 있어요. 기장면이라고. 네. 군 밑에 면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저게 이제 기장으로 또 더 커져가지고 하나 부산 안으로 광역시로 들어오게 된 거지. 기장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기 뭐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맨 나중에 합쳐진 데가 저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거를 이제 보시면 예. 부산시 기장읍으로 돼 있던 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고 왼쪽 강서구가 늘어나죠. 나중에 이제 저 기장까지도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북구도 생기고 광역시가 엄청나게 커지는. 강서구 생기고. 근데 요렇게 보시면 이게 부산 구별 인구 소멸 지수입니다. 자, 0.3 이하가 좋은 걸까요? 0.6 이상이 좋은 걸까요? 제가 그래서 밑에 수식을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근데 수가 적으면 더 빨갛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고위험. 이게 색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보통 0.4면 괜찮을 것처럼 되기잖아. 네. 근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 인구 소멸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은 거란 뜻입니다. 근데 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지만 저 초록색이 밑에 보세요. 매우 낮음 또는 안정이나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0.6 이상이잖아요. 네. 0.6이면 주의 주의야 상태입니다. 이미. 부산에서는 노랑이네, 제일 노랑. 안전한 게 주의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나마 지금 좋다는 강서구가 저게 신도시 생겨가지고 창원하고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저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네. 해운대하고 이제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강서구 쪽이 이제 지금은 인구가 많이 이제 유입이 된 쪽이에요. 저런데도 주의 단계, 주의네. 그럼 지금 영도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고위험 소멸 단계. 단계죠. 거의 완전 고위험. 와. 실제로 영도에선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고 카페만 많아졌거든. 그러고 나머지 여기 주변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싼데도 사실상 거의 이제 주의와 위험 진입 요 그렇죠. 어디 주위에서 있잖아요. 위험으로 이어지는 쪽이. 그 정도 단계네요. 예. 심각합니다, 그죠, 부산이? 네.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저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물론 이제 그 저 파란색 일부 지역이 있지만 저기는 다 이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 가지고 살기 좋은 데가 됐던 그런 데들이고 글로 다 이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부산이 남북으로 확장됐던 데가 다 인구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은 데가 돼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확장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인구 소멸의 그러니까 예전으로 갈수록 원래 기원으로 갈수록 네.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그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65세 이상 노인이 비율하고 네. 이른바 가임 여성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도의 요 비율을 따졌을 때 네. 요 가임 여성의 비율이 훨씬 적으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인 비중은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생기는 이 수치거든요. 예. 근데 부산은 전반적으로 다 주위 이상입니다. 그 가임 여성들이 결혼할지 안 할지조차도 모르니.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이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좀 죄송한 일이긴 한데. 근데 일단 지수는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거긴 하니까. 산출이 공식은 그렇게 객관적인 되는 이제 거니까. 수치로 나올 수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밖에 네.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맨 나중에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야. 자, 당상 인천하고 비교해 보세요. 인천도 더 이상 늘진 않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조금 그러나 비교적 유지는 되네요. 줄어가는 폭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잖아요. 네. 부산 보세요. 342만 찍었다가 쫙 하고 떨어져. 한때 거의 한 400만까지 갔었거든. 와. 부산 제2도시로. 너무 극적이네요. 딱 이게 사실 저 오른쪽에 이제 표가 이제 시대별로 이제 인구표인데 저 중간에 회색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단계별 확장이에요. 확장될 때마다 커졌지. 당연하지. 영토가 넓어지고. 들어오니까 인구도 네. 들어오고. 근데 최종적으로 확장되고 난 다음부터는 줄어요. 95년부터 줄기 시작하네요. 아, 그러네요. 좀 중간. 예. 광역시 개편 이후로 인구는 도로 줄기 시작.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대구도 지난번에 다뤘던 마찬가지일 대구도 겁니다.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만 마찬가지일 부산은 겁니다. 훨씬 그 추락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대구는 정점일 때도 뭐 340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300만 또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막 인구도 그래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네. 인프라도 이제 어쨌든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직도 막 아파트가 필요하고 막 살 거주 지역이 필요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많아져. 해운대에 막 삐까번쩍해져. 네.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도시고 와. 저기에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청년층이에요. 젊은 사람. 아, 맞아. 그게 진짜. 청년층. 대구하고 부산 공이. 예. 그건 따로 정밀히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에서는 서울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타는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부산을 이해하려면 요 역사를 이해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원래 전통적인 도시는 아니지만 네. 개항과 함께 시작된 도시고 특히 한국 전쟁으로 특수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됐던 도시로서 70년대에 그 경부축으로 발전해 왔던 나름의 수혜와 역동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네. 정작 제대로 된 도시화를 맞는 그런 과정에서 어. 급격한 위축과 축소를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배경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대구에서 부산을 바라볼 때는 최근 같아지기 전에는 정말 대구는 좀 갑갑하다는 이미지 확실히 있었고 부산은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는 이미지 다이내믹했죠. 실제로 다이내믹 부산이잖아.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근데 확실히 약간 관광지 같은 이미지와 대도시 이미지를 같이 가진 되게 역동적으로 뭔가 꿈틀꿈틀대는 도시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도 많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였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산을 그럼요. 되게 좋아하는 도시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갔었던 도시고 그리고 인구가 나이도 정기적으로 가는 도시인데 음. 이제 갈 때마다 느껴요. 화려해지는데 점점 쓸쓸해. 쓸쓸해져. 아. 예. 이 동시에 나타나요. 저도 원래 부산을 되게 좋아했던 게 저는 옛날 스타 10만 인파 그 광안리에서 예. 광안리 결승전. 그 생각을 하면서 언젠간 그런 걸 다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요 이렇게 확 그 그래프를 보니까 위기감이 확 와닿네요. 그리고 저희가 부산이 재밌는 게 또 항구 도시의 특징이라고는 하는데 순수 경상도 출신, 부산 경남 출신 인구에 대비 전라도 출신 인구가 꽤 많은 경상도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해안가 도시들은 서로 이동들이 이동이 많으니까. 그리고 부산은 사실 외지인들이 만든 도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저희 원래 사람이 많이 살던 데가 피난 때문에 또 타 지역도 많이 유출됐지만 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밌는 게 그 홈런왕 이승엽 씨가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이제 부산에서 대구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는 또 전라도 쪽에서 부산으로 넘어왔다가 예.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문재인 그런 경우 대통령도 많아요. 부산에서 피난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아. 원산에서 피난. 피난와가지고 정착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이 이렇게 막 순혈주의나 일교함적인 문화 같은 게 없어서 부산이 훨씬 더 그래서 인적으로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구는 대구 출신 아니면 되게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흔히 네. 말하는 텃세도 심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따가 김기춘의 우리가 남이가를 이제 말씀 주시겠지만 네. 저는 부산의 우리가 남이가는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네. 우리가 남이가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결속이 필요한 도시니까 그런 거. 대구는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안 해도 되거든. 엄청 배척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지 사람들을 네. 엄청. 그래서 이거는 김기춘 같은 그런 인물들이 PK 내지 부산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YS 정부 때 어떤 새로운 이제 그 지배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쪽이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이것을 부산의 어떤 정서라고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게. 그래서 먼저 김영삼이라는 꽤 탁월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이 부산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할 때 인물 셋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김영삼 시즌 1, 그러니까 3당 합당 전에 야당 투사 시절에 김영삼 그리고 그를 키우고 품었던 부산. 그다음에 김영삼 3당 합당하고 그다음에 김기춘이 상대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던 시절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전환기 국면. 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부산이 갖는 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이 노면을 배출하면서 그 이후로 문재인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구와는 또 다른 이런 특징들을 저는 이제 새 인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김영삼 그래서 제가 굳이 시즌 1 붙인 거는 이제 야당 투사 시절의 김영삼을 예. 시즌 1으로 한 거고 2는 이제 3당 합당 이후를 2로 제가 구분을 해 본 겁니다. 예, 그렇죠. 민주화 세력의 어떤 그래도 중요한 축이었던 김영삼. 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서 결국 배반한 김영삼. 배반한 김영삼. 이게 부산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인 건 맞거든. 아. 네. 그래서 김영삼이 이제 투사였던 시절의 부산도 야성이 강한 도시였는데 예. 그게 이제 3당 합당 이후로는 이제 대구 경북처럼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우리 도시가 여당 도시야라고 한 정서를 강하게 갖게 된 변화의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뭐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네. 우리 희두 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인상이나 이미지는 뭐예요? 원래는 이제 IMF 얘기 많이 봤었고 그 전에 사실 그 업적이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그나마 전 대통령 호칭한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예. 왜냐면 이제 막 조선총독부 폭파 그게 네. 되게 인상적으로 좀 남아 있었고 예. 그리고 뭐 하나의 청산 예. 그리고 뭐 그런 금융실명제 예. 되게 신기했었어요. 예. 네, 대표적으로. 예.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네. 그럼 이제 안 해도 되겠네. 그래 뭘 좀 이렇게 시련을 줄 만한 퀴즈거리가 좀 없네. 그러니까 잘한 거 못한 거 다 안 해. 워낙 유명해갖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계속 항상 같이 묶어서 라이벌 많이- 관계였죠. 예, 라이벌이라고 라이벌 항상. 관계였죠. 네. 네. 근데 뭔가 그 스타일이 되게 다르다는 거를 그냥 이제 네. 책이나 이런 걸로만 보고 다르죠. 네. 좀 신기했었습니다. 화면 아까 거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초창기 때 저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 시작은 자유당에서 시작했다는 네. 거. 예, 자유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는 거. 고양이 거제라는 거. 고양이 거제라는 거. 아버지가 유명한 멸치. 예, 멸치. 죽박 멸치. 예. 예. 죽박 멸치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고급 멸치입니다. 아, 또 설명을 이렇게 시옷자로 해서 죽박 멸치. 물이 차고 빠진 간만차를 이용해서 시옷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멸치가 물 따라 들어왔다 물 빠지면 이렇게 역으로 빠지니까 이게 못 나가는 거죠. 너무 열심히 설명하지 말고. 그물을 쓰지 않아서 그물을 쓰면 멸치가 상해. 상하고 벗겨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연내 요 저렇게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현명하게 너무 힘쓰지 않고도 멸치가 저 안에 가둬져. 싱싱한 멸치, 비늘이 상하지 않은 멸치, 찢어지지 않은 멸치를 그래서 되게 고급 멸치.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되게 잘 사는 집안에 그래서 하는. 저거는 그래서 죽박 멸치는 육수용으로 쓰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육수용 이제 그냥 상처난 거 이런 거 바로 잡아 삶아서 말리는 게 쓰면 되고 저건 아주 고급 멸치죠. 네. 저 멸치를 그 YS가 정치할 때 아버님이 새해 오면은 네. 유력 인사들에게 쫙 선물을 돌렸습니다. 그랬다고 하죠. 네. 그걸 받은 사람이면 나름대로 유명 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되게 귀한 거죠. 나 같아도 받으면 좋겠다. 나 찍어줬을 거야. 그리고 아마 희두님은 멸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정말 멸치는
남자 이 정도 손가락 이상 되는 멸치, 죽방 멸치 이런 거는 회로 먹거나 회덮밥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이제 침 나와가지고 말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렇게 커요. 그러니까 거의 고등어야. 저는 정말 살아있는 싱싱한 멸치회를 먹고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네. 마른 멸치 우리 집에서 그냥 못해서 죽은 건 경전. 멸치인데 자기가. 그럼. 아니 우리 대구에서 어릴 때 그 분지에서 뭐 그렇지. 바닷걸 먹어. 자반고등 아니면 마른 멸치거든 우리는. 부산 사람들 참 손놈이겠네. 완전 존놈이지.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싱싱한 멸치회를 먹고 나서 저는 진짜 이거는 내가 인생 헛살았다. 헛살았다. 정말 네, 지금도 진짜 입이 침이 통제가 안 되네. 예. 되게 크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 자산을 네. 다 내놓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겁은 멸치 안 먹을 거야. 제가 아마. 원래 이제 금수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러워했던 아빠예요. 대단하죠. 특별히 이분이 네. 그 부친이 네. 막 이렇게 무슨 치맛바람하거나 뭐 이런 거 하듯이 뭐 대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을 우직하게 되게 밀어준 분이에요. 이 뒷배경으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정말 배짱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 그리고 김영삼 성격을 보면 뭐 엄마를 닮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아버지 성격도 어느 정도 유추되죠. 네,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도와줄게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거 해, 자유롭게 정치해, 대신에 아빠가 다 뭐 챙겨줄게 같은 이미지에 가까웠던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되는 과정이 그러나 이제 민주 세력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었던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유당하고 인연을 끊은 그 흔히 말하는 그 4.4 5.2 그것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 구파로 이제 구파가 되는 거죠.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정치 인연을 처음 맺은 건 58년 제4대 총선에 낙선을 하면서 부산에 처음 출마를 했는데 처음 출마는 낙선했습니다. 저게 30살 약간 넘었어요. 그래요. 아주 젊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 때 정치 활동 금지당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죠. 다행히 이제 맞진 않았는데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40대 기수론. 그래서 저게 킹메이커라는 그렇죠. 영화. 킹메이커. 네.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어쨌거나 저 70년이니까 거의 박정희가 유신을 향해 막 달려가고 막 독재가 거의 기승을 부릴 때 야당에서 젊은 40대 3명이서 이철승 씨랑 김대중 씨에서 40대 기수로 나와서 이제 바람을 일으켰던 유명한 40대 기수론. 결국은 김대중 후보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젊을 때. 근데 이게 요즘 연령대가 좀 이렇게 옛날 40대랑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캐릭터도 서사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요즘 저런 거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저런 거 따라해요? 막 40대 어쩌고 막 이런. 그러니까 몇 번 우리가 다뤘지만 소장파라고 하는 게 그냥 나열이거나 소수자라고 소장파가 아닙니다. 저렇게 기계가 있고 뭔가 바람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죠. 분위기 보면 저 때만 해도 그 배짱이나 기계는 그럼요. 서슬퍼랬습니다. 지금 그 나대는 인간들 초산 한번 맞아보세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지. 그러니까 잘려도 기꺼이 지 안전한 지 좋아하는 사람 불러놓고 그냥 실내에서 콘서트나 했었죠. 저렇게 못합니다. 저런 그게 없어요. 야당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 69년 6월 21일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의 탑으로 다뤘습니다. 초산 테러를. 김영삼 의원 피습 정치 문제화라고 돼 있고 같은 기사 제하에 달린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김영삼 의원인데 국회에서 일종의 이제 보고회 같은 걸 합니다. 초산 테러 경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 보십시오. 일종의 소위 말 쫀 얼굴이 아니에요. 초산 맞고도 지금 얼굴이 보면 얼어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실내에서 무슨 탭 열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이런 얼굴이 아닙니다. 서슬이 벌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서슬이 벌었습니다. 아니 나는 요즘은 멸치는 침 흘리고. 아니 한동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약간 좀 시원하게 욕은 못 하겠고 뭐 이렇게 우라가 치미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뭐
NORM 이렇게 막 욕도 하고 싶고 새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통제를 하나 봐. 근데 이미 말은 한 거야 내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베이비 할래드가 서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시원하게 언제 한번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40대 기수로 보시기에 오른쪽부터 이철성 씨 당시 48세 가운데 김대중 씨 이제 45세 당시에 김영삼 42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가 이제 제일 어렸죠. 저 세 명이 이제 40대 기수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선거가 재밌었죠. 그때 당시에 70년에. 저런 게 이제 막 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저 정도 되면 이제 뭐 진짜 저런 게 이제 세대 교체. 세대 교체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이미지가 남아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항상 언론이 3명씩 뭘 잘 묶었어요. 네. 젊은 3명씩 천신정 그런 식으로 3명을 잘 묶었었는데 아마 이번에 묶은 게 언제죠? 누구더라? 김재섭, 이준석. 에이. 이러니까 내가 새 자꾸 이쪽 발음해서 내가 자꾸 이게 고장이 말만 나는 하면 거야. 딱 웃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그렇죠. 딱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워낙 양김이 세서 이철성 씨가 여기서 이제 많이 처지지만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철성 씨 발바닥 아 그렇죠. 택도 없습니다. 뭐 사쿠라라고 욕 먹는 사람이지만 아. 그래도 그 정치 잔뼈가 택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굵은 택도 사람이었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40대 기준에서 저 분들을 보면 뭔가 되게 말씀 주셨듯이 딱 사진만 봐도 네, 아 느껴지는 다르다. 게 있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기운이 느껴지죠. 기운이 느껴져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진짜 뭐 외모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참 민주 투사들은 잘생기기도 했어요. 다들 보세요. 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잘생겼다 못. 뭔가 네.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리더로서의 분위기 같은 게 있고. 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이제 얼마나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어.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보세요 자태가 음. 우리 조선 때도 신원서판이라고 이제 사람의 몸가짐, 걸음걸이 이런 용모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곤 하는데 그걸로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풍모 같은 게 확실히 느껴지죠. 저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갖추고 다니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그 어쨌든 기성 정치인에서 되게 중요한 아 그럼요. 거이긴 했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와. 지금보다 오히려 이제 되게 좀 스스로를 잘 갖추고 다니는 모습이 있죠. 아. 괜히 이상하게 뭐 이준석이나 이런 아. 사람들처럼 대중연설도 할 때가 따릉이 타고 많아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대중연설도 자주 하는 게 저 때는 정치인들이 언변도 굉장히 좋고요. 네. 말도 잘하고 지금 그냥 저는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진짜 영포티의 딱 아이콘이 돼 버려 갖고 40대 되게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르죠. 이게 뭐 시대의 문제인지 인물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인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투사의 길로 들어서 투사의 길로 들어서죠. 72년 10월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미국을 방문 중 김영삼 급히 이제 귀국을 해서 가택에 연금을 시키죠. 박정희가 그리고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이 되는데 한참 뜨거웠던 유신 시절에 결국 우리 한번 다뤘죠. 그쵸. YH 무역 무역. 사건을 네. 통해서 국회의원직으로 이제 야당 총재가 제명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명을 계기로 직접 원인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터지기도 하고 그 여파로 결국은 이제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유신 체제가 종말을 구하게 되는 약 한 7, 8년 요 정도가 이제 야당 투사 김영삼으로서는 정치로서는 일종의 전성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만 해도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때였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 박정희 죽은 다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대중 매체 기회를 안 주니까. 기억나는 음성이 그러니까 그 전에 신문 사진만 몇 개 보고 TV에서 그 사람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맨날 박정희 얘기만 그 목소리만 나오고. 예.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가택연금에서 해금되고 80년 이제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뭐가 소리가 좀 달라라고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하고 이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와. 내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목소리가 생각보다 중후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되게 얇아. 얇아. 가는 약간 더 가는 목소리에 더 가까워요.
네. 좀 더 깜짝 놀랐지. 김영삼 전 대통령 왜 반대일 것 같고. 아, 그치 느낌이. 웬만한 목소리 톤은 좀 반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상파 노출을 철저하게 막은 거죠. 그때 지상파가 이제 박정희 철저하게 통제했었기 때문에 예. 아예 정치 자체를 못하게 막은 시간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 우리가 한번 다뤘던 이미지긴 한데요. YH 무역 사건, 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다오. 저희 그때 말해도 여공분들.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를 할 수 있을 야당 총수였었거든요. 참 그렇죠. 기계나 양심이 연결될 수 있었던. 아, 진짜. 그다음 보면 이제 그 희대에 김영삼 총재, 야당 총재를 조이대? 미안해요. 그럼 또 시옷 들어가면 또 이런다 또. 나 욕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 제명을 하는 사태 예.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이제 단상을 점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일사천리로 야당 총재를 제명을 합니다. 네, 저것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엄청 큰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준석 그 제명권 올렸던 이준석이 자기 그죠. 이걸 갖다가 쓰는 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예. 아니 아우. 아까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사진에서 그렇지만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경과 능력과 풍모와 연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실망이야. 아. 욕할 줄 알았어.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정말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이준 이랬을 수도 또 있죠. 네. 자, 아직 시즌 1이 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이제 시즌은 마지막입니다. 거의 시즌은 막바지로 달하고 있는데 이제 80년 신군부가 흔히 말해서 이제 쿠데타를 다 집권하고도 또 다시 김영삼과 김대중은 정치에서 강제로 내쫓깁니다. 그렇죠. 또 전두환에 의해서 또 네, 또 내쫓깁니다. 희한한 게 그 김영삼은 또 꼭 가택연금을 다 하고 김대중 국외로 쫓겨나요. 희한하게. 네, 꼭 전두환도 또 그랬어요. 무슨 매뉴얼처럼. 네. 예.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니까 그 유명한 민주산악회를 결성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상도동계. 네, 상도동계는 예. 산을 많이 탔어요. 저게 이제 왜냐하면 연금은 풀어줬으나 여전히 이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던 시절이라 뭘 할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기와 같이 정치했었던 동지들과 같이 이제 산을 타면서 만나서 가끔 얘기를 하던 비공식 정치 활동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전두환 정부는 민주산악회를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고 마치 이제 뭐 불법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추적을 했었고 결국 84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유명한 민추협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불리는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정치 활동 여전히 못하지만 제야에서 물밑에서 왕성하게 이제 정치 활동을 저 하기 민첩이 시작하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기성 정당 중에 야당 활동했던 사람과 네. 원래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재야 운동가들이 재야와 유사한 틀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연대고리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정치에 되게 언제나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거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야당과 네. 또는 그 정당과 정당에 직접 정치 활동은 안 하지만 운동가들 아. 이들 사이에 연대의 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건 최근까지도 민주당을 위주로 이 연대의 틀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까지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운동이 약해지고 네. 그렇죠. 시민운동 방식으로라도 연결돼 있었는데 이런 정서적인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쪽에 대해서 약간 양심의 가책 같은 걸 좀 느끼고 왜 나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 네. 그래도 나는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다. 네. 야당 권력이든 뭐든 간에. 네.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거울인 거지. 네. 그래서 야 너희들 그래 똑바로 해. 우리가 때로는 지원도 해주고 때로는 비판도 할 거야. 회초리를 들게. 네. 이들 사이에서 서로 약간의 미안함과 그래도 약간의 자존심 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게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많이 약해지고 깨졌어요. 깨졌죠. 네, 운동 측이 약해진 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민주당 쪽으로 다 흡수된 측면도 되게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지나치게 기성정당이 돼버린 면도 좀 있어요. 저는 이 운동에 의해서 거울을 계속 비춰보는 정당이었으면 좋겠거든. 네. 그래야지 기성정당이 안 되는데 네. 기성정당으로 권력까지 쥐고
정권을 담당하면서도 네. 비춰볼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주의는 건강해지거든요. 그럼요. 어차피 국민의힘 계열들은 비춰볼 거울이 없는 애들이야. 네. 이건 독재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죽음에 추모 특집을 마련한 것도 아마 그런 흐름에서의 아쉬움 같은 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해찬 예. 총리가 바로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결국은 그래도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좋은 민주당이 만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신한 거거든요. 김근태 의장이나 이해찬 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도한 자뻑이 아니라면 무식의 극치인 게 이준석이 이런 김영삼 이런 시절의 야당 총재 제명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건 그쵸. 이게 기분이 네. 안 좋네. 아주 무식한 짓이죠.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제가 뭐 시옷 리을 발음이 뭐가 좀 있었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웃으셔도 좋은데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한 얘기인데요. 저는 제가 정식으로 시리라고 불러서 대답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다가 뭐 시옷 리을 발음이 있으면 그걸 얘가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도 뭐 제 발음인데 저한테 이러고 싶어서 뭐 제가 부모를 탓하리요, 제가 난 고향을 탓하리요, 뭐 어쩌겠습니까? 시리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야. 일부러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척하지. 그러다 욕하는 것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못 됐습니다. 야. 그래서 가끔 불러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 시리아 하면 시리아. 오.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네. 이걸 요 발음. 기억해야 돼. 나라 이름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래. 이 전화기 지금 3년째 쓰는데 처음 반응하고 있어요. 기분 좋네요. 네, 해법을 찾았네요. 역시 정준희 교수 따라 하라는 거 하니까 뭐 자다가도 뭐 떡이 생긴다고 시리가 반응을 해주네요. 영광입니다. 제 사진 이미지도 좀 볼까요? 네, 보시죠. 여기 민주산악회. 민주산악회. 여기 이제 깃발이 보이고요. 여기 뭐 민주산악회가 자주 가던 곳 중에 하나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맞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북한산. 예. 그리고 민주산악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멤버 중에 누군가가 북한산 자락 밑에 주점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등산하고 내려와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한다는 핑계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세상 돌아간 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그랬나 봅니다. 공식적인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수유리 그 당시로 수유리라고 불렀던 북한산 네. 근처가 약간은 민주 진보 세력의 그 성지 같은 곳이에요. 맞습니다. 거기 4.19 묘지도 있고. 네. 예, 지금은 국립묘지가 됐죠. 그렇죠. 4.19 혁명탑이 있으니까 4.19 때만 되면 고대생들이 늘 최루탄 맞아가면서 거기까지 마라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와. 거기 위에 아카데미 하우스라 그래서 네. 김운용인가? 예, 그 되게 유명한 기독교계 그 리더자 우리나라 민주나 진보 계열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분이 계시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늘 모여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네. 게 있어요. 거기서 많이 그 MT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님의 그 교회가 이제 그 수류에 있었고 네. 또 한신대 대학원이 바로 그 근처예요.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근처가 이렇게 예전부터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도 야성이 굉장히 강한 동네기도 하고 야성이 지금 옛날에 옛날 야성, 민주 계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막 전두환, 노태우 이럴 때도 계속해서 그 당시 야당 의원을 계속 배출했던 지역구가 그 강북 그 일대가 그런 게 많았었죠. 네. 그다음 사진 이제 민추협 현판식에 왜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 안 계셨느냐, 미국의 강제 망명 상태였기 때문에 현판식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혼자 이렇게 저렇게 참가를 한 거고요. 글씨도 옆- 잘 썼네요. 옆에 계신 분들도 다들 이름 되면 알만한 당시 이제 제야 인사거나 제야 인사. 들으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은영 목사. 귀국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 공동의장 취임이라고 두 분이서 이제 공동의장을 맡았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러다가 이제 신민당 창당하면서 민추협이 이제 사실상 흔들리고 정당화된 거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던 선거에서 이제 야권이 단일화를 못하고 결국은 두 분이 다 출마해서 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추협은 사실상 이제 해체 수순을 걷게 되죠. 예. 박원영 목사님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신 분이
보니까 대화명이 종신총재세요. 어이구 무서운 분이시군요. 아, 신총재. 아. 야. 김대중, 김영삼. 어이구야. 아. 자 이제 시즌 2가 벌어지죠. 이때부터 시즌 저의 2. 대학생활, 아. 우리의 대학생활 대학생활 한 연관이 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물론 뭐 인간 개인으로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계속해서 대통령을 꿈꾸는데 하여튼 안 되니까 그랬다는 건데 아무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충청이 손을 잡고 전라도를 고립 고사시키는 형태로 3당 합당을 하면 이제 대통령 필승 국면이다라는 식으로 3당 합당을 하죠. 그러니까 저게 또 자민당을 꿈꾸한 거 한강. 그래서 자유민주당 이름까지 해서 이제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그리고 곁에는 아마 김종필 씨도 그렇고 이제 내각제 합의설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3당이 지역 합당을 해서 그렇죠. 내각제를 하면 일본 자민당처럼 우리는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다. 예. 이 틀로 이제 3당 합당 이름도 보란 듯이 촌스럽게 예. 민주자유 순서만 바꿔서 민자당을 하고 지었었죠. 저 때는 제가 이제 대학 때 이렇게 2학년 이제 때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1학년에서 2학년 사이가 좀 끔찍했는데 네. 그래서 그 1학년이었던 91년도에 그 있었던 그 5월 사태, 6월 사태에 예. 그게 사실 저거가 촉발선이에요. 촉발이죠. 예. 아. 그러니까 그 좌절감이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87년 좌절감도 심했는데 네. 결국 노태우한테 헌납했다. 아. 둘이 분열해가지고 둘은 각성하라 맨날 그랬거든. 그랬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 둘이 되게 미안해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BJ, YS 둘 다. 그런데 YS 갑자기 저리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는 이제 너무 민주주의 안 되는 건가? 아.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 됐을 뿐이지. 야 이거는 정말 그냥 독재가 계속하겠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좌절스럽던 시대. 와. 그래서 운동권이 약해지던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이때 9.11 투쟁이 왜 일어났냐면 진짜 이거는 87년을 뒤집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충격에 엄청나게 컸었죠. 네. 이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그 이후로 이제 30년이 넘은 세월이 이제 벌써 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40년이 어유 그렇죠. 40년까지 아니다. 30년. 30년. 예. 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같은 이상한 놈들도 나왔지만 아, 그러네요. 그때 그려졌던 이 그림이 결국 뒤집히고 깨진 거잖아요. 네. 예.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와. 그래서 요 시기가 저는 이제 부산의 정치 성향도 저는 같이 변한 그렇죠. 중요한 저는 국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이미지를 보시면 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근데 그나마 속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나 않았죠. 봐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얼굴 표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죠? 자기도 아마 당연히 여론 다 듣고 있었을 테고 하지만 아마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질이자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래 내가 내가 오케이 겉으로 해줄게 내가 대신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다 먹고 내가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치가 또 그렇게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 참, 대통령 같은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게 참 그런 게 보세요. 3당 합당이 저렇게 민주 세력의 배신을 낳고 좌절을 낳았지만 한편 저 흑역사가 영웅의 씨를 하나 뿌립니다.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음. 우리나라 민주화를 DJ 이후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결국 정말 시킨 거죠. 저는 지금 솔직히 약간 소름이 싹 돋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 노무현 대통령, 저 당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일이죠. 못했죠. 야, 그렇지만 정말 뭔가 훌륭한 달랐죠. 사람을 발견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50 청문회 스타 뭐 이럴 때마다 뭔가 다르긴 달랐어요. 그 정도였지. 뭔가 신선하다, 새롭다. 그래서 다들 왜냐하면 그 김영삼 걔는 전부 다 이미 상도동 걔는 다 얘기가 끝난 거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임시 전당대 진행되는데 혼자 일어나서 저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반대 토론 허용해라 달라. 이 있다. 나 동의 못 한다. 계속 이렇게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저 장면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정말 핵심이 진심 그렇죠. 그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네. 네, 그 액션이나 쇼가 아니라 네. 저게 정말 진정한 분노고 진심이다라는 걸 확확 느낀다고. 아,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따와가지고 자기들 필요할 때 써먹는 사람들 보면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왜 아이씨. 진심을 다 읽어요 사람들. 네. 뭐 못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부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시즌 1, 시즌 2 했는데 그게 약간의 뭐 방증 정도 될 만한 간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 71년도에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투사였던 시절에만 해도 투표를 보면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저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저게 이제 사입대 기술원에서 김영삼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지 못하고 야권에서 네. 김대중 나갔을 네. 때인데 어쨌거나 이제 저 정도 지지를 보여줬던 저것도 지역 정도. 감정을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박정희가 강력하게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1년. 네. 그건 저희 저번 주에 다뤘잖아요. 네. 박정희가 지역 감정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저 정도가 부산에서 표가 나왔는데 이제 92년 이게 이제 3당 합당하고 대통령이 될 때 보면 이 정도로 아주 저건 이제 몰표를 몰아주는 거죠. 독재 내지 보수 세력 일부와 민주화 세력 일부도 모아서 만들어진 지지율이에요. 저 그리고 사람 대통령 만들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투표 직전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남이가 사건이 또 있었죠. 네. 92년 이전에. 그리고 그러면 김영삼이니까 그랬던 거 지지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이때 굳어진 그 흔히 말하는 그 당시의 여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97년 대선에서도 이회창을 과반 이상을 몰아줍니다. 부산은. 네. 그리고 김대중은 이인재보다도 더 적은 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반 DJ 정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정도로 센 거예요. 저렇게 일순 뒤집힌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경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힌 그렇죠. 그리고 오염시킨 면이 너무나 그래서 저는 그 역사의 흐름이 김대중 대통령한테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로 이어졌다고 이제는 보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죄송하지만 3당 합당 이후로는 저는 이제 네. 거기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던 그 아이러니가 역사 아이러니가 이 김대중 15.28% 이 새천년민주당 이 당적 이 후보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듣게 되는 또 그 연결고리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28%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도전을 하러. 그리고 그때 이회창을 지지하겠다고 김기춘이 나서서 이른바 유명한 초원 복국집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3당 합당 시절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때 초원 복집 사건. 예. 뭐 대학 이름 얘기하면 그 좀 부정적인데 안 좋으려나 부산의 모대학 후문에 초원 복국이라고 있죠. 음식점에서. 아는 대학이라고. 아는 대학 제가 또 좀 사랑했었던 짝사랑했었던 대학이죠. 예. 92년 12월 11일 14대 대선 직전입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8명의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모여서 초원 복국집에 모여서 당시 이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관건 선거를 모의하다가 통일국민당 정주영 측에 도청으로 폭로된 사건이 바로 초원 복집 사건입니다. 네. 이 우리가 남이가 사건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지역 감정 붙이기는 지역 감정이 아직도 굉장히 쓸모가 있었던 시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지역 감정 극복을 자신의 일생일대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이유. 저거는 이제 저기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산이 이렇게까지 되다니 이 망국의 지역 감정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티, 그러니까 이 반 DJ 정서가 왜 이렇게까지 생겨나는 걸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민주적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TK가 가지고 있던 권력 우리 PK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우리라고 왜 못해? 똘똘 뭉쳐가지고 쟤네들은 절대로 집권 못하게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불과 10수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이게 되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당시 현장 사진도 찍힌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게 김기춘 씨라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 회의를 하고 나온 장면이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그 녹취가 공개되면서 참가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기춘 전 법무장 외에도 이제 부산 지역의 유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지나 기관장들, 부산 현직 시장, 현직 교육감, 현직 지검장, 안기부 현 지부장, 현 기무대 부대장, 부산 경찰청장,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그러니까 이런 기관장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부산 한번 밀어주자, 김영삼 한번 대통령 만들어 보자, 뭐 이거를 했던 건데 아마 그 녹음이 몰래 됐다고 도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녹취록이 나중에 이제 한겨레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김기춘 대놓고입니다. 지역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이렇게 막 일동 웃습니다. 좋다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김기춘 전 장관은 검찰 출신이니까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거야. 그러니까 봐주겠다. 경찰청도 뭐 양해 좀 해주세요 했더니 부산 경찰청장이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들고 다닙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어떤다니까 오고 우리가 남이가 이거 하고 그렇지. 다니는. 더 우리가 더 나서고 더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냐면 경찰 검찰 눈 감아 줄 테니까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놓고 나쁜 짓 하고 다녀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런 그 공작의 특히 국정원 공작이나 이런 공작의 역사를 찾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저 김기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네. 저때 당시에 저 이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이 프레임을 또 전환시켜서 아까 도청 이걸로 해가지고 네. 이런 거 전환시키는 그리고 박근혜 때도 엄청 도와주고 그런 전문가였다고 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김기춘은 우리나라 검찰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존재인지는 김기춘을 보면 알아요. 아, 공안 검사, 예. 조작, 맞아. 유서 대필 사건. 저런 식으로 정치 개입, 예. 그리고 스스로도 권력을 쥐었던 사람. 예. 네. 그리고 또 김기춘과 윤석열의 공통점 술자랑. 음. 김기춘은 폭탄주 내가 만든 거야. 막 대단한 이상한 자랑거리 네. 이런 것들. 그 윤석열은 김기춘의 발톱만도 못해요. 택도 없죠. 기술로 치면. 그럼요. 그거 택도 없죠. 그건 택도. 근데 그 힘을 가장 악랄하게 쓸 수 있는 인간이었던 거지. 아. 윤석열은. 네. 김기춘은 약간은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아, 네네. 네. 이게 윤석열은 이쪽에 가까운 사람. 아, 그러니까 저기 보면 기가 막힌 게요.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아. 왜냐 우리 검찰이 봐줄 거니까라는 말까지 아예 있으면 그냥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공안 검사가 뭐냐, 빨갱이 때려잡는 검사. 그렇죠. 원래 말 그렇죠. 그대로. 예, 그러니까 간첩 만들어서 조직 사건 조작해가지고 사람들 잡아가두고 이랬던,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 악질 중에도 악질이죠. 우리가 검찰에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한 80%는 공안, 특수 뭐 이쪽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이로써 이제 바보 노무현. 그러다가 이제 등장하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 이제는 대구 경북과는 조금 다른 예. 정치세를 보이게 되는 일정 정도 보수세가 남아 있으면서도 민주세가 좀 남아 있게 되는 이제 노무현, 우리가 흔히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고 별명이 생기게 된 계기인데, 원래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총재 시절 민주당 후보로 한번 나가서는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나가는 족족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13대 총선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청문회 스타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제 50 청산하고 이럴 때 아주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았죠. 그러나 3당 합당하면서 이제 민주당에 남고 자기는 민주당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을 사실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6대 총선에서 그 전에 종로에서 계속 떨어졌지만 종로 지역구가 자기한테 있었는 그걸 버리고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해서 낙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저때 이제 민주당 간판, 흔히 말하는 부산 사람들이 김대중 당 간판을 가지고 네. 부산에 출마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부산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예, 뭔가 마음이 무너질 거라고 노무현은 생각을 했지만 부산 분들 그 당시 얘기 들어보면 DJ한테 가가지고 김대중 저 뒤나 닦아주는 놈이라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말이야. 예, 뭐. 이런 정서로 봤어요. 그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원래 고향이나 자기의 근원에서 부정당한다는 건 인간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아, 네. 뿌리가 뽑히는 느낌 같은 거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면 사실은 원래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미안하지, 솔직히. 미안하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야. 예. 왜냐면 내가 못된 놈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놈이어야 돼. 아, 네네네. 근데 저 때가 16대가 아마 2000년인데 저 때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 53세였는데 제가 올해 지금 만 53세인데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힘도 없고 깡도 없고. 뭐 그런 기대는 안 하니까. 애초에 뭐 그런 종류가 좀 다르잖아. 사람 유형이. 맞아. 멸치도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꼭 회용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잔멸치 이런 거, 볶음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출마해서 부산은 지역구에서 어떤 대접을 이제 받았는지 그가 느낄 만한 네, 유명한 장면이. 씁쓸함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좀 되게
부끄럽고 슬프고 뭐 이렇게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 한 명이 다음 사진도 되게 슬픈 게 한 명 한 명이 아쉬우니까 도망간 할머니 뒤쫓아갑니다. 할매 제 한마디만 들어보이소 하면서 저 쫓아가는 사진. 투표 전날 마지막 선거 운동일입니다. 네. 좋은 의미로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못했을 겁니다. 못합니다. 여기도 못하는. 아니, 저는 것도 택도 없고 네. 53세 제 나이 때 저는 뭐 감기 걸리면 캘락캘락거리고 아프다 그러고 막 그리고 애들이 뭐 강의하는데 짜증내는데 지금 53세 때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제 멸시 받는 거거든요. 무시받고 누구나 다 무시나 멸시 되게 싫어하지만 네. 사람마다 이제 되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나가 만약에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정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동영상 진짜. 찾았네. 예. PD님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해요. 부산 시민들을 욕. 근데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낙선하고 시사전을 해서 투고를 좀 부탁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에 김영삼 대통령 제목이 부산 시민들 욕하지 마이소. 내 떨어뜨렸다고 부산 사람을 욕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참 그 그릇이 보통 것은 확실히 아니에요. 네, 저건 확실한 신념이 있어서 그럼요. 나오는 거죠. 그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렇죠. 서운하고 열받고 밉고 그러지. 네. 다시 종로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정말로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 정치의 악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말이고 글이고 제목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시를 쓰신 거예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삼각형처럼 꼭 저렇게 돼버려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난 웃겨가지고 이거 보고. 저는 웃자고 썼습니다. 예. 제가 그 정치에 흔히 말하는 어제 오프닝이냐고. 스타워즈 오프닝처럼 됐어요. 딱 예.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소리를 들을 때 지금 저와 나이가 이제 같은 나이였다는 점에 생각이 닿으니까 더 좀 그렇고 요즘 흔히 이제 민주 세력 내에서 뉴머니하고 이제 갈려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 좀 더 그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울프가 긴장하라고. 긴장 많이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써오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짧은 편지를 한 통 써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보여도 좋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바보여서 좋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내 안에 이기심을 보게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내 안에 탐욕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사람은 내 안에 바보를 보게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바보가 되게 합니다. 그게 원칙이라면 기꺼이 먼 길도 돌아가는 바보가 되게 합니다. 그게 반칙이라면 부와 명성도 부끄럽게 여기는 바보가 되게 합니다.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되어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가 그리워 편지를 씁니다.